오래된 정원, 황석영 장편소설, 상 5. 저녁을 먹고 나서 막내네가 한다는 전통 찻집 토담에 내려가 모과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는 30이 넘었다는 예전의 토끼 소년과 낯을 익혔다. 윤희와 나는 교감 선생네 막내를 읍내에 심부름도 보내고 용돈도 주고 하면서 귀여워했다. 앞니 2개가 좀 튀어나와 보이고 눈이 동그래서 산토끼 같다고 윤희가 놀리곤 했던 것이다. 왜 언제나 아이적에 보았던 인물을 어른이 되어 만나면 누구나 실망하게 되는지.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데서 오는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담기지 않은 아이의 영리함이며 순진함이며가 그야말로 덧없이 사라지고 성인이 되면서 어느 결에 좀 필요한 듯한 교활함이 살갗에 실리는 것이다. 토끼는 전혀 수줍어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경계하는 듯 또는 중늙은이로 돌아온 나를 약간 냉소하는 듯이 보였다. 그는 내가 갈매의 변화가 서운하다는 말을 하자 단호하게 현실을 몰라서 그러지라 개발이 더 돼야 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인 순천댁의 막내 며느리는 읍내에서 학업을 그치고 도시에는 못 나갔지만 이를테면 광주 나들이가 잦은 아낙네로 보였다. 그들은 나를 아저씨라고 불러서 그나마 저희 부모들과의 오랜 관계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오면서 처음으로 담배 한 갑을 샀다. 담배를 뜯고 한 개피 뽑아서 물어본다. 저 안에서 눈 오는 날 시멘트 벽에는 성에가 녹아 물방울이 맺히고 마루의 냉기가 무릎으로 스며들 때 가끔 따끈하게 데운 정종대포 한 잔이 생각났었지. 야간 근무하러 들어온 담당이 머리가 갑자기 돌아서 그것 한 잔을 식구통으로 슬쩍 들이밀어주는 상상을 했다. 변소에 들어가 쇠창살이 가로막은 창문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 하늘을 보면 내 입김이 마치 담배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갔다. 그런 날에 정종대포 한 장과 담배 한 개가 있었다면 밤이 되자 이제부터 봄이 오는 소리로 골짜기는 잔잔한 가운데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까운 데서 시냇물 소리가 들려왔고 소슬바람이 댄잎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이제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나는 선반 위에 쌓여있던 보자기에 싼 무엇인가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앉아 있었다. 보자기 안에서 낯익은 물건이 나왔다. 요즘은 사회로부터 납품을 받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그림이 세련된 연합장을 교무과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인쇄와 지질이 조합한 연합장을 일괄 구입해 쓸 수밖에 없었다. 소나무와 학이 그려진 연합장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검거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치소에서 보낸 게 분명했다. 반으로 접힌 카드를 열었다. 32살의 내가 거기에 변색된 볼펜 글씨로 정지되어 있었다. 윤희에게. 처음 여기 오던 밤에 나는 뺑기통 위에 올라서서 먼 어둠 속 허공에 몇 점씩 빛나는 별을 보았소. 별인 줄 알았다가 산동네 가난한 창에서 보내는 불빛임을 이튿날에서 알아보았소. 초저녁에는 산허리에 불빛이 가득하더니 밤이 깊고 새벽이 가까울수록 한 점 두 점 사라져 저만큼 하나 다시 저만큼 하나씩 그제사 창이 다시 별이 되는 연유를 새겨봅니다. 잠들지 못한 마음 별이 되는 지금 내 것도 저기서는 별이 되겠지요. 그 무렵에 내가 보낸 몇 장의 엽서도 있었다.
아마 그네도 답장을 했을 테지만 나에게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도 선거를 통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다. 보고 싶은 윤희.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미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실감도 느끼지 못했소. 출정 갔다가 돌아오는데 전담반의 계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부릅디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수에게도 그런다고 하더군. 그가 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소. 뭐라고 했는지 내용은 잘 생각나지 않아요. 방에 돌아와 벽에 써있는 앞선 수감자들의 낙서를 보면서 나는 좀 생각해 보았소. 거기 이런 구절이 박혀 있더군. 존재하는 것은 행복하다. 갑자기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이틀 밤낮을 계속 잤는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날이 가지 않는 듯하여 사흘째에는 밤새 서성이며 세우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다가도 오래 견디려면 여길 집으로 삼아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나는 내 엽서를 다시 읽다 말고 허씨와 최군을 생각했다. 벌써 그들의 이름은 가물가물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들은 둘 다 사형수였다. 허씨는 40대 초반이었는데 8년째나 형 집행 대기 중이었으니 아마도 내 나이쯤에 들어왔으리라. 허씨는 나와 같은 독거수라 일반 사동에 있는 독방에 나란히 갇혀 지냈다. 다른 사람들이 세면장에서 목욕을 할 때에 우리들은 직원 화장실에 물통 2개를 들여놓고 더운 물을 가득 담아 증기탕을 하곤 했다. 허씨는 체격이 크고 힘이 좋아서 때를 잘 밀었다. 그는 물통에 하반신을 담그고 연부를 외우곤 했다. 허씨는 항상 봄이 되면 우울하게 움츠러들어서 거의 말도 않고 지냈는데 대개 철이 바뀌거나 특히 겨울을 난 새봄에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들어오기 전에 절에 갖다 맡긴 딸이 걱정되어서 밤에 혼자 울었는지 어느 날 아침에는 눈이 퉁퉁 붓고 눈알이 붉게 충혈되어 있곤 했다. 내가 겉으로만 걱정하는 기색으로 뭐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사면이야 되겠지요 하면 무표정하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억지로 웃으면서 얼른 가야지 다른 사람들 고생 안 시키고 아무렇지도 않게 중얼거렸다. 나중에 옮겨온 채구는 얌전하고 똑똑한 청년이었다. 홀 어머니가 면회를 다녔는데 그는 손목에 어머니가 보릿으로 직접 깎아준 염주를 차고 있었다. 그들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그들의 죽음을 하루 전에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전담반에서 면담이 있다고 해서 오후 운동 시간을 빼먹고 찾아가니까 계장이 무슨 서류에 정신을 파느라고 책상 위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등 뒤에서 기다리고 섰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의 어깨 너머로 이름이 죽 적힌 명단을 보았고 거기서 허씨와 최군의 이름도 보았다. 뒷전에서 인기척을 느낀 계장은 당황해서 얼른 서류를 뒤집어 놓고는 회전 의자를 돌려서 내 쪽으로 돌아앉았다. 뭘 하는 거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더니 그는 아직도 긴장이 덜 풀린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고는 말없이 한 손을 저었다. 계장은 쳐든 손을 칼처럼 빳빳이 펴서
목을 치는 신용을 해 보였다. 나는 대뜸 짚히는 게 있어서 입짓으로만 언제? 라고 속삭였더니 그도 입짓으로 내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이제 죽음의 눈으로 허씨와 채군의 일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통방 시간에 채군은 내게 사주를 물었다. 그는 책에서 보았다는 자신의 사주풀이를 말했다. 그는 수십 년 후에 말년 운수를 말했고 나는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의 목숨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바로 그날 새벽 기상 시간이 되자마자 허씨가 목탁을 두드리며 아침 예불을 드리기 시작했다. 나도 일어나 서성이며 지장보살을 중얼거렸다. 내가 먼저 아침 운동 시간을 가졌고 그들은 점심시간 직전에 운동을 했다. 교도관을 통해서 분위기가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가진 예지 때문인지 최고수들은 물론 일반수들도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짓눌려 온 사동 전체가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내 방에서 정자하고 기다렸다. 밥 많이 먹어라. 식사 야마야마로 많이 해요. 사동이 떠들썩하게 서로 인사 나누는 소리도 그날은 없었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더니 밥 먹여 데려간다고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빨간 모자들이 들이닥쳤다. 모두 쥐죽은 듯 조용했다. 먼저 허씨가 끌려 나오는지 투덜대는 소리가 들렸다. 보기 숭어게 잔뜩 먹여서 매달 건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주스만 먹잖아. 그리고 그는 내 방 앞 시찰구 앞에 섰다. 오 형, 나 먼저 가오. 먼 훗날에 만납시다. 그가 지나가고 이어서 최군이 시찰구 앞에 조용히 선다. 이거 가지세요. 올 어머님한테 편지나 한 장 써주세요. 그가 내민 건 보리수 열매로 만든 염주였다. 나는 허씨와 채군을 마치 혈육처럼 잊지 못했다. 일찍이 무기수의 시간을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윤희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감을 갈 거요. 거기에 가면 내가 무기수이니 아마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뚝박고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속상해 하지 마시오. 좀 짓궂게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내 독방이 나의 관이 되는 셈이요. 면회와 편지도 직계가족 외에는 안 되고 책도 제한을 심하게 받게 되오. 우리의 조직 사건이 처음부터 무리라는 건 변호사들이 말했으나 정치적 희생자로서 우리들의 사건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검열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쓰지 못하겠소. 여기선 여인이 인생의 갈 길을 다시 찾는 것을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하오. 어느 정과 많은 절도범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숙이고 찌그러져서 들어오니까 모두들 그럽디다. 마누라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나를 욕하지 말아줘요. 내가 여기서 보낼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 제발 윤희도 고무신을 고쳐 신기를 바라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갈매에서의 우리 생활을 단 몇 달이라도 연장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아니 단 몇 주일이라도,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보냈던 몇 장의 엽서가 있었으며 크기는 비슷하지만 지질과 재책의 모양이 서로 다른 노트가 한 20권쯤 쌓여 있었다. 노트에는 나중에 붙였는지 번호가 쓰여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노트를 들췄다. 오늘은 당신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도 그동안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학교에 나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즉, 교사를 그만둔 거죠. 지난 겨울방학 때에 사직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주었다는 걸 학교에서도 알았고, 교육청에서도 난리가 났었다지요. 나는 당신의 내연의 처가 되었고요. 그러나 당국에서도 심하게 다루지는 않더군요. 다만 아버지의 과거 때문에 세밀한 조사를 받느라고 보름이나 걸렸어요. 여기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쉬다가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저 유장한 시간을 소모할 무언가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 노트의 절반은 내가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적어둔 것이고, 이 뒤부터 갈매에서의 나는 여름과 겨울 두 철밖엔 없는 셈이에요. 머릿말처럼 그런 글이 맨 앞장에 적혀 있었으니까 아마도 이 노트를 다 썼을 무렵에 적어 놓았을 것이다. 선배 언니로부터 광주 사태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리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참 운이 나쁘기도 하지. 보통 때처럼 여행 삼아 남도를 한 바퀴 휘돌아 지날 적에는 아무 일도 없더니 그래도 졸업하고 직업이랍시고 임용고시도 치르고 어렵사리 얻은 교직인데 느닷없는 책임감이 생겨나다니요. 그것도 나를 걸고 감당해야 할 커다란 짐이. 내가 서울 그 언니네 작업실에 들리지 않았다면, 신부님에게서 비디오를 녹화해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참극이 있던 기간에 전라도에 있지 않았다면, 한 시대를 얼마나 홀가분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재수가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그전에는 재수가 좋았던 여자였나? 내가 우리 엄마의 딸인 한 재수가 좋았을 리 있겠나요? 나는 당신을 처음 고향 다방에서 만났을 때 거기가 바로 경찰서 앞이라서 긴장하기도 했지만 조명이 어두워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시장 쪽 선술집으로 옮기고 나서야 당신을 관찰하게 되었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가명이란 표시가 나는 이름을 대어서 나는 속으로 웃었지요. 당신의 첫인상은 꼭 젊은 날의 아버지를 연상시켰어요. 물론 나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사진에서 뵙거나 엄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쟁이인 내가 재구성해 놓은 초상이죠. 처음에 만났을 땐 당신에게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역사적 상처라고 막연하게 미루어 두었지요. 나는 아직도 아버지의 청춘이 깃들인 사진 두 장을 간직하고 있어요. 하나는 동경 유학 시절의 모습인데 사각모에 망토를 걸치고 있어요. 누렇게 퇴색한 옛날 사진의 인물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어른스럽고 무슨 현자처럼 은근한 건의가 있어 보이는 걸까? 아버지는 그 시절에 고작 칸트나 헤겔 또는 포이어바흐에서 이 사진을 찍을 무렵에야 막 엥겔스와 막스로 넘어갔을 텐데 칸다의 고서점 골목에서 문고판 자본이나 선언을 찾아 읽었겠지요. 또 하나는 이게 바로 문제의 사진인데 10월 항쟁 이후에 침체기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아버지는 해방 뒤에 거의 짧은 머리 일색이던 시절에도 인테리 특유의 가운데 가르마를 탄 긴 머리를 하고 상의는 국민복 비슷한 목까지 채우는 닫힌 옷을 입고 있어요. 어머니의 설명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 무렵에 1년 반 동안이나 집에 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활동 지역인 어느 도시에 나와 사진관에서 한 장 찍어서 설 때에 집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고 오빠가 있었죠. 얼굴도 모르는 오빠는 5살까지 살다가 시골 시절에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 뒤에도 술에 취하면 오빠 이름을 부르곤 했어요. 사진에 나온 아버지는 무슨 아일랜드나 러시아의 직업혁명가처럼 볼이 움푹 꺼지고 눈이 매섭게 빛나 보이더군요. 거기까지가 아버지의 청춘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고 나서 아버지는 검거되었다가 도피해서 입산하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건 훨씬 뒤의 일이었지만요. 내가 당신의 얼굴에서 막연하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인상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건 당연하겠지요. 나는 아버지를 반쯤 증오하고 자라서는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면서 아버지와 화해했으니까요. 특히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그를 완전히 알게 되는 기간이었고요. 당신의 얼굴에서 그 낯선 지방도시 배경에는 어렴풋하게 그려진 가로등과 달이 떠 있고 앞에는 커튼과 흰 난관과 창문이 있는 가설무대 같은 사진관에서 찍어보낸 아버지의 얼굴에 어려있는 젊은 날의 허기와 무슨 열병 비슷한 결연한 비장함이 엿보였다고나 할까요? 어째서 당신 말대로 고전적인 활동가들에게서는 폐병쟁이나 문학 퇴물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를테면 실무적으로 엔지니어 비슷해 보인다거나 무슨 전문가나 의사 비슷해 보이면 안 되는지. 아, 미안해요. 당신을 비아냥거릴 뜻은 없었어요. 그렇듯 당신에게서 친밀감을 느꼈다는 표현이지요. 처음 갈매에 가서 나는 사실 그리로 이사할 생각까지는 없었답니다. 농촌 사회에서 교직을 가진 여자가 어디서 못하다가 나타나는지 모를 사내와 함께 드러내놓고 동고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놓고 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누가 믿겠나요? 첫날 우리는 함께 아궁이에 불을 넣었지요. 덕거리 부뚜막이 얼마나 아득하고 따스했는지 몰라요. 나는 얼결에 콧노래가 다 나왔지요. 아마 그 멜로디는 아버지가 산에서 부르던 곡이었을걸요. 당신은 아궁이 속의 불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내게 말했어요. 한 선생,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내가 별로 놀라지 않고 물론 그때까지는 아직 유행이 이른 때였지만 나야 집안에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나서 이렇게 장난기로 시큰둥하게 물어봤지요. 벌써 그쪽으로 확정하셨나요? 했더니 조금 겸연쩍었는지 그 길로 가는 중입니다. 하는 거예요. 말을 꺼내놓고 보니 스스로 과장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남자들의 그런 모양은 그렇게 보기 싫은 건 아니랍니다. 좀 철딱선이 없어 보일지언정 어쩐지 마음이 놓이게는 만들지요. 나는 그 첫 번째의 주말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갔는데요. 여자 학교라 그런지 어린 여우들이 무슨 낌새를 맡았는지 내 얼굴이 달라졌대나 뭐래나. 아, 정말이에요. 당신이 몇 번 저에게 물었지만 나는 처음에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친근하게만 느꼈을 뿐. 어쩐지 당신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 문제를 토론해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지요. 다음 주말에 갔더니 당신은 그 창고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고 내가 작업할 공간에도 바닥 공사를 해주었지요. 나는 아무래도 불안해서 이사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읍내에 나가서 여러 가지 취사 도구도 사오고 장을 보아와서 우리가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기억이 나는군요. 당신과 살로 친해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학생 때
어느 친구가 해주던 말이 생각나요. 남자와 함부로 밥 같이 먹지 마라. 둘이서 밥 먹으면 정 생긴다고요. 우리 처음에 주인집에서 밍크담요 2장 빌려다가 서로 양쪽 벽가에 멀찍이 떨어져서 자던 생각 안 나요? 우리는 그렇게 등을 돌리고 누워서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얘기를 하곤 했죠. 그런 며칠 사이에 내가 아버지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내가 아직 국민학교에 다녔을 적에 우린 서울에 살았는데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엄마 혼자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집을 산 건 훨씬 커서의 일이지요. 그때는 정의도 어렵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 나는 엄마가 안 계실 때에는 제법 엄마처럼 밥도 짓고 술에 취해 잠들었던 아버지를 깨워서 진지상도 차려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통에 학교를 여러 군데 옮겼는데 전학간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교장실로 가보라고 했어요. 교장실에 가니까 낯선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가 한윤이냐? 하더니 그 아저씨는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너희 아버지가 맞느냐고 해요. 그렇다고 했더니 집 주소를 아느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교장 선생님이 나에게 일렀어요. 가서 책가방 챙겨 가지고 오너라. 오늘은 조퇴해도 된다. 나는 어쩐지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고 가죽 잠바를 입고 눈매가 날카로운 그 아저씨가 무서웠지요. 집에 가는데 그 아저씨가 따라왔어요. 함께 따라오면서 아저씨는 나에게 한두 가지씩 물었어요. 너희 집에 누구 찾아오는 아저씨들이 없니? 아니요. 엄마는 아직도 시장에 나가 옷장사 하시고? 네. 아버진 어디 나다니시냐? 집에만 계세요. 집에서 뭘 하니? 그냥요. 너희 집에 라디오 있지? 네, 있어요. 몇 대나 있냐? 혹시 작은 것 있니?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술값은 누가 주는데? 엄마가 아침에 나가시면서요. 집에 가니까 그날따라 아버진 술을 안 잡수셨어요. 아버진 일찍 돌아오는 내 등 뒤에 따라 들어서는 그 아저씨를 보더니 화를 버럭 냈죠. 내가 연락을 할 텐데 애들 학교까지 쫓아다니면 어떡할 거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위에선 동양보고를 하라지. 오늘까지 연락은 안 되지. 나한테 화를 내면 뭐래? 아버지는 아저씨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오셨는데 보통 때보다 술에 많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지요. 나는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와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뭔가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아저씨가 형사였고 아버지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에게 알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술에서 깨어나면 늘 책을 보시곤 했죠. 고 서점에서 일본 책이나 영문판 페이퍼백을 사모아 오시곤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술 잡수시는 일만 빼고는 우리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을 거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추위나 더위를 별로 타시질 않았죠. 겨울에도 내일을 챙겨 입지 않아서 헛바지 차림이었고요. 여름에는 아무리 더운 날에도 행감치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아서 부채를 슬슬 붙이며 하루 종일 계셨어요. 아버지의 앉은 자세는 꼿꼿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는데 언제나 한자리에 앉으면 움직일 줄을 몰랐어요. 아버지의 발은 매우 괴상하고 흉했지요. 오른발은 발가락이 3개뿐이고 왼발도 새끼발가락이 없었어요. 게다가 양쪽 복사뼈는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붉어져 나와 있었죠. 정이랑 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복사뼈 굳은 살을 손톱으로 꼬집기도 하고 쥐어 뜯어보기도 하며 킬킬거리곤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그때 조용히 말참견을 했지요. 그건 아버지가 험한 시절에 여러 해 동안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일 거라고요.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한겨울을 지내보면 안다고요. 그 무렵에는 왜 그렇게 반공 행사가 많았는지 학교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반공 포스터를 그려와라, 멸공에 대한 글짓기를 해와라, 반공 웅변대회를 준비해라 했지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포스터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정말 그림에 대한 칭찬을 국민학교 때부터 늘 많이 들어왔지만 미술반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엄마의 반대 때문에요. 고3에 가서야 입시 때문에 대싱 2km 화실에 몇 번 나갔지만요. 하여튼 포스터를 그리는데 고만할 적에야 만화가 제일 익숙하던 때니까 좀 익살스럽게 그렸지요. 위에다 붉은 글씨로 처부수자 공산당이라고 쓰고 근육이 우람한 국군 아저씨와 국민인 남녀 어른 셋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발 아래 뿔 달리고 털이 숭숭 나고 송곳 이빨이 나오고 몸뚱이는 새빨간 도깨비를 질밟고 있는 그림이지요. 한참 동안 도깨비의 몸에 새빨간 물감을 빈틈없이 칠해놓고 있는데 어느새 아버지가 등 뒤에서 넘겨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뭘 하니?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방공 포스터 그려오래요. 응, 그래. 그 밑에 있는 뿔난 도깨비는 뭐냐? 이건 공산당이요. 정말 흉측하구나. 빨갱이니까요. 그때는 아버지도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일은 나중에 벌어졌지요. 내 그림이 학교에서 전국대회에 보내는 10점의 포스터에 뽑혔고요. 나중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금박으로 장식된 상장과 부상으로 색깔이 수십 개나 되는 고급 수채화 물감과 스케치북을 받았거든요. 나는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버지, 나 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는데 내가 내민 상장을 받아보더니 참으로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그리고는 단숨에 절반으로 쭉 찢었어요. 다시 두 장을 겹쳐서 찢고 이어서 발기발기 찢어서 마당으로 뿌려버렸어요. 내가 가져온 스케치북이며 물감도 마당 멀리 던져버렸고요. 스케치북은 날아가 수도가에 떨어져 물에 잠겨버렸고 물감은 낱낱이 흩어져 마당에 쫙 깔렸지요. 나는 너무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마루 아래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집애 뭘 잘했다고 우니? 북쪽 사람은 우리 동포가 아닌 줄 아니? 상은 무슨 놈의 상이야? 나는 아버지의 술주정이 너무도 속상하고 창피해서 우리 방에 들어가 이불을 싸매고 엎드려서 울기만 했죠. 어머니가 돌아와 정희에게서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헌데 보통 때 같으면 취한 아버지에게 한바탕 해댔을 엄마가 다른 날보다 더욱 조용해요. 나는 그런 엄마가 야속했지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나는 아버지의 지난날에 대해서 조금씩 눈치를 채게 되었어요. 엄마가 실타래를 풀듯이 한 가지씩 나에게 들려주었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전쟁 때에 고생을 하셨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편인 줄만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도 흉측하고 무서운 빨치산이었다니. 그때부터 나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애물단지였던 거예요. 고3 때였을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든 적이 있지요. 어머니는 그 무렵에야 시장에 점포도 마련했고 작은 한옥 한 채도 장만해서 우리 남매들도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픈 때였기도 해요.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끝낸 후 집으로 오지 않고 연이어 화실에서 실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대개는 저녁 9시가 넘어 있었죠. 어머니는 11시가 되어야 가게 정리를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나와 정희가 먼저 오는 순서대로 저녁을 짓곤 했어요. 내가 화실에 가는 날에는 을의 정희가 먼저 저녁을 장만했는데 그날따라 걔도 늦었는지 라면으로 때웠다고 해요. 나는 너무 배가 고팠지만 늦게 오실 엄마나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위해서 저녁을 지으려고 했지요. 마당에서 쌀을 일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문으로 들어섰어요. 아버지는 그날도 술에 만취해서 발도 잘 가누지 못할 정도였지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던 아버지를 보니까 슬픔과 짜증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아 오르더군요. 나는 부둣가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죠.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내 앞에 멈추어 섰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저녁을 인제사 짓는 게야. 말만한 년들이 둘씩이나 있으면서. 아마도 아버지가 그냥 나를 지나쳐 당신 방으로 들어가 보통 날처럼 다리를 새우처럼 구부리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 잠드셨다면 깨어나서 드실 물그릇과 함께 이부자리도 펴드렸을 텐데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를 향하여 정면으로 버티고 섰지요. 아버지가 언제는 가족 생각을 하셨다고 저희들 밥 걱정까지 하셔요. 우리야 어찌됐든 아버진 술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평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식구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장 노릇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요? 우린 모두 다른 집 엄마들처럼 우리 어머니가 집에 계셨으면 하고요. 밖에 나가 자랑할 건 없어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를 갖고 싶어요. 아버지는 슬그머니 마루에 걸터 앉더니 신발도 벗지 않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더군요. 나는 드디어 늘 입안에서 뱅뱅 돌기만 하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얘기를 뱉어내고야 말았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줄 건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름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이는 비틀거리지도 않고 천천히 조용하게 내게로 다가서더니 내 뺨을 한 대 철썩 하고 때렸어요. 돌아서서 마루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어깨가 간간히 떨고 있었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문을 닫고 잠이 들었는지 불도 켜지 않았어요.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는데 뺨을 맞은 아픔이나 수치심보다는 아버지께 뭔가 단단히 잘못을 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죠. 이튿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방문 앞에 가서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대개 그 시간쯤에는 피곤해 지쳐 아직도 깊은 잠에 떨어져 있을 무렵이에요. 미닫이가 슬그머니 열리더군요. 윤희야, 가까이 오너라. 열린 문 사이로 아버지의 길고 마른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웃는 듯이 이미 그때 검은 자치가 생겨난 눈 주위에 잔주름을 짓고 나를 보대요. 아버지는 얇은 책 한 권을 내밀었지요. 어제 광화문에 나갔다가 넣어주려고 샀다. 아버지는 외서 서점에 가끔 들러서 책 구경을 하곤 했는데 가끔씩 잡지나 문고를 사들고 들어오곤 했어요. 그이가 내게 내민 것은 이런 문고판 화집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요.
고야의 애칭 판화집이었어요. 그 파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재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 압도적인 대가의 손길이 느껴지지요. 나는 책을 건네받으며 어젯밤 일이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아버지,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어서 학교 가거라. 나는 며칠 뒤에야 어머니에게서 그날 아버지의 전례 없던 만취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았답니다. 유신 이후 사회안전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방공법에 저촉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심사 결과 재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보증인을 내세워야 했어요. 그나마라도 다행이었지만 아버지는 평생을 그 옛날의 상흔으로 수치스러워했죠.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알게 된 거지만 아버지는 진작에 전향했어요. 처가 덕으로 살아남았죠. 산에서 잡혀 남원 수용소에 있을 적에 큰외 삼촌이 분류 등급을 훨씬 양호하게 받도록 조처를 했다지요. 아버지는 그 덕으로 질결 처분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서 5해만 살고 나왔대요. 큰외 삼촌은 변호사를 하다 돌아가셨지만 외정 때 고등 문관 시험에 합격하고 해방 뒤에는 사상 검사를 지냈어요. 아버지는 그 높고 막강한 처남을 만나기조차 싫어했답니다. 어머니는 툭 하면 맏 오라버니 집으로 가서 눈물바람을 했어요. 나도 어렸을 적에 큰 외삼촌집에 어머니를 따라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서재에서 연신 고함을 지르는 오라버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야단을 맞는 동안 나는 외숙모가 내준 남아가시나 유혹강을 얻어먹고는 했지요. 아, 그날도 아버지는 시장에 나가 어머니를 만나고 두 분이 함께 큰 외삼촌의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 구명을 호소했겠지요. 나는 지금도 그날 아버지의 귀로가 생각납니다. 어머니를 다시 시장에 보내고 이 사회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장래를 믿어주지 않는 백주 대낮에 바쁘고 무심한 거리를 아버지는 걷고 있었습니다. 국기 하강식이라도 하면 온 거리가 일시에 얼어붙던 그 관청 많은 대로에서 아버지는 숨통이라도 열려고 하는 것처럼 외서점이나 고서점의 어두운 통로를 돌아다녔겠지요. 그리고 식민지의 청년이었던 그가 동경에서 만났던 고야의 화집을 같은 느낌으로 나를 위해서 샀을 거예요. 전쟁과 압제의 공포로 가득 찬 시름 같은 흑백 형상들을 내가 아버지의 과거로 들어가 볼 수 있었던 그의 우리들의 화해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쓸 거예요. 내가 말했죠. 아버지의 치명적인 병이 밝혀지고 임종할 때까지 나는 그 일을 지켜드렸다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려서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커서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군사 독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나의 자책이었을까? 나는 닥치는 대로 그 방면의 책들만 읽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당신과 입을 맞추었던 날이 생각나요. 그래요. 그건 당신이 방과 작업실 공사를 끝내던 그해 봄날 주말께였을 거예요.